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인수위 이제 벌써 굴러갑니다. 네. 인수위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근데 뭐 이미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 예.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위원장, 특위위원장 등등 발표가 되면서 이제 쭉 분위기가 잡히다가 24명 인수위원이 딱 세팅이 끝나고 오늘 현판식을 하고 첫 회의를 하고 나니까 자 이제 기조와 그리고 인수의 성향, 스타일이 좀 분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로 벌써 나온 게 서오남. 서오남이요? 그 표준이 저예요, 저. 네. 저. 50세. 서울 출신 57세 평균 연령 남성. 근데 제가 해당되지 않는 건 이제 서울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 네,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서울 법대 출신만 5명이에요. 단선인도 그렇고 이 권영세 부위원장, 거기에 박주선 지금 이제 출범식이죠. 출범식인데 네. 이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네. 출범식입니다. 그 외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우남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MSG 인수위다. MSG는 뭡니까? 예. M은 MB 정부 인사들과 네. G는 GH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들과 예. 그리고 중간에 S는 역시 서울 출신이 네. 다수다. 주로 서울대 출신이 다수다. MB 정부 때 참여했던 분들이 좀 많죠. 네. 이게 재밌는 게 MB 정부 때의 인사들이 주로 외교 안보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경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지 않고 분과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묘한 지점이죠. 네, 아무튼 이명박 사람들이 다 대거 들어왔다, 이런 건 좀 강조할 점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좀 적다. 그리고 네. 호남 인사가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청년도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원전 뭐 이런 문제에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런 어떤 전문가도 좀 빠진 것 같고. 핵심은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네, 부동산 전문가도 좀 빠지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인수위 밑에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테니까 네. 보강을 좀 하겠죠. 네. 네. 김병민 전 대변인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 위주로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인수위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인수위보다는 청와대에 대해서 용산을 옮기느냐, 외교부 일로 다 가 있어요. 거기로 가 있어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인수위원들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동안 어떤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광화문 시대 열겠다. 네. 국민과 소통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 이거 좋아요. 그래서 방법은 운영의 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자간담회 좀 정례화하고 뭐 주간이든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자주 내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집무실이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뭐 이렇게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 사업처럼 지금 돼 있어요. 인수위 사업이. 그거 아니고 대통령이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국무총리실 뭐 옆에 이 간이 집무실 하나 만들든지 나가 있으면서 좀 예를 들면 부처 사람들하고 더 소통 많이 하고, 국방부에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상황들, 안보 상황 수시로 점검하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터지냐 하면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듣고 전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실 가능성은 제로다. 절대 안 들어간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제로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조금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공감대가 마련돼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뤘지만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국민들에게.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 집무실 본관이 아니라 비서관들하고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민관 안에 내려왔죠.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 집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면 되는데 왜 청와대라는 저 넓고 안전한 공간을 굳이 다 완전히 폐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가 지금 문제가 커진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졸속 추진하느냐 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급하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삿짐 이삿짐 옮길 때도 이사하는 자리 알아볼 때도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원룸도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사실 기존에 여민이 일관 가보면 네. 그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 비서실장실이나 여타 주요 비서관실들이 진짜 걸어서 네네. 한 50초도 안 걸립니다. 네네.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과 소통의 문제는 별개고,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들하고 뭐 정례적인 간담회를 자주 한다든가 소통을 또 현장 방문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게 집무실이 그런 그 소통만 따질 건 아니에요. 보안과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지금 뭐 여당 지금 이제 야당이죠. 김병주 의원 주장에 의하면 뭐 1조 가까이 그 소요된다. 국방부 그 옮기는 비용까지 국방부 다 이전 예산이 더 많이 든다. 뭐 그런 7천억 얘기도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보안 문제, 안보 문제 뭐 굉장히 또 요즘에 북한 동향이 또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왜 하필 국방부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흥수님께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불통 대통령이 되니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얘기했고요. 손종태님이 청와대 옮기는 거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뭐 여론 동향을 또 밝히겠죠.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더 논쟁이 돼야 국민들이 좀 판단하기 쉽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는데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미 처음에 청와대를 들었는데.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또 큰 뉴스고요. 이게 당장 이제 언론이 좀 난감한 게 청와대를 옮긴다가 아니라 청와대는 네. 지금 광화문 뒤에 있는 건물이 청와대인 거고 그렇죠. 파란색 기와로 된 집인 거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데 네. 지금 두 개의 후보군이 좀 축약이 됐어요. 하나는 이제 광화문 외교부 청사냐, 용산 국방부 청사냐. 그럼 어디든 집무실을 새로 들어가면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부르는데 대통령이 일하는 비서진과의 그룹을 총칭해서 언론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청와대라고 쓰지 못하죠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대통령 측근 뭐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라는 명칭이 수십 년 동안 언론에서는 그렇죠. 대통령과 통칭형. 비서관들이 행동하는 언행의 총칭이었는데. 그리고요 단순히 집무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저도 필요하고요. 또 경호실 멤버들의 숙소랑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청와대 이 구성, 청와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네. 옮기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래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법을 이렇게 바꿔서라도 네네. 뭐 경호상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예. 보안상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가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요. 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특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그게 오히려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고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고도 제한 막 이런 게 이제 생길 네네. 텐데 불편이 가중돼서 만약에 서울 시민 다수가 만약에 반대한다면 오차 범위 안으로 나온다면요. 오차 범위 밖으로 만약에 반대가 우세하다면 그럼 굉장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한두 달 뒤면 지방선거인데 그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국가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또 쓸 건지 그렇죠. 누구로 하여금 이 정책을 맡길 건지 경제는 외교는 국방은 남북 문제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의 시선이 지금 예. 대통령 집무실 옮겨 말아 어디로 가? 용산으로 갈까요? 네네. 광화문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는 안 나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지금 그 조금 그러니까 건설적인 논쟁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수위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오늘 출범하고 이제 구성돼서 분과별로 오늘 회의가 시작되는데 네. 문제는 이 이야기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던진 거예요. 예를 들면 광화문 시대 국민소통 강화하겠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굳이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집무실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광화문 시대의 그림을 짤까를 인수위에서 이제 오늘부터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결코 안 들어간다고 왜 못을 박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국방부 청사 매점 주인이 오늘 인터뷰하고 막 하소연 나왔지 않습니까? 청원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단언컨대 자, 예산이 1조 가까이 든다. 단 뭐 1,000억 원 이상 든다 하더라도 자, 국회에서 이게 승인이 나겠는가? 1. 두 번째는요. 4월 15일 북한 태양절입니다. ICBM 발사할 건가? 한미합동 군사훈련 올해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 좀 대대적으로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논의하고 4월부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긴장인데 장재용 님이 네. 지적했는데 국방부는 길에 나앉게 됐어요. 지금 이사 가야 됩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중요한 기구가 지금 그 국방부 청사에 10개 부대가 있는 거고요. 핵심 부대가. 그다음에 5월 9일까지는 이 국방부 청사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사안이에요. 지금 어떻게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면 국방부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2달 준비하겠다는 건데 5월 9일까지 만약에 현 정부가 국방부 이전 안 됩니다. 4월까지 군사적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이사가 불가합니다. 그럼 취임하고 하시죠. 그러면 5월 10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그럼 7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 치르고.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저는 그 첫 번째 의제를 인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핵심 인물들이 잘못 던진 것이다. 왜 이걸 던졌을까?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거는 코로나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메시지 아닐까요?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변이나 이런 쪽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봐도 국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더 무르익고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를 그게 상식적이라고 봤을 텐데 지금 청와대 옮기는 문제가 이게 최고의 문제로 부상한 것은 그만큼 당선자 뜻이 확고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오늘도 뭐 윤석열 당선이 일 잘하는 정부, 국민 신뢰 얻겠다, 민생 챙기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과 국익. 자, 네. 이 얘기 지금 대통령 집무실 어디로 가느냐를 떠나서 국민과 국익을 어떻게 챙길 건지 그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귀염둥이님께서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시죠 얘기하셨고요. 네, 메타버스 청와대 만들면 되죠. 5405님 집주인도 시간을 주고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사 문제는 이 정도로 졌고요. 지켜봐야죠. 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쇄신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0.7% 포인트 차로 아사스르게 지금 예를 들면 패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그 아사스르게 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혁신할 건가에 대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그렇죠. 멘붕은 분명한데 어찌하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5% 이상 차이가 났다. 득표율 차이가 났다. 그러면 뭐 전면 쇄신 여러 얘기가 나왔을 텐데. 패치 재구성. 이게 이제 누구 탓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탓이라는 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도부 비대위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포지티브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좋다.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그럼 극복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무조건 잘못이야. 왜냐하면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걸 다 반영하고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더라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면적인 어떤 비대위 예를 들면 구성이 외부 인사를 들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선거를 사실은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선거를 지게 되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교수들이나 외부 학자들 불러서 연석회의 하죠. 막 이제 뭐 질타합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걸 또 언론이 막 받아쓰고 배임 분석하고 누구 또 잘못하고 지목하죠. 그렇죠. 백서 만들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막 돌려서 뭐 패배 원인 규명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게 거의 한 달짜리예요. 사실은 한 달 이상도 걸려요. 그 의원총회도 외부 또 명망성 있는 와서 꾸짖고 당신도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 하나도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지방선거 현실적으로 바로 곧바로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공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당장 이달 말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아마 임명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공천관리를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을. 그래야 다음 달 말쯤에 내부 경선 들어가거든요. 당 경선을 들어가려면 뭐 누들도 손봐야 하고 그다음에 뭐 전략공천 하니 많이 혁신공천을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달 말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야 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올 수 있느냐. 물리적 시간이. 그런 현실적 판단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네.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있죠.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했느냐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모였어요. 한 40명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제 간담회를 한 거예요. 물론 안 한다 하는 분들도 제가 듣기로 한 10명, 5명,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 자리를 보존하되 혁신을 과감하게 하라 이런 주장이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혁신하겠다. 네네.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책임져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민주당이 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여소 야대입니다. 야대. 그렇죠. 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부동산 문제나 PPP 제도, 소상공인들 살리는 제도라든가 또 정치 혁신을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초온도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 중에 소확행 공약들도 있고 입법 과제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사실은 정책 주도성을 민주당이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혁신, 공천 혁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누구 탓 하면 걱정이 되는데 좀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거. 네. 여기에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박홍근 의원과 네.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박광원 의원 네. 두 분이 좀 물망이 많이 맞아요.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게 개파 간에 지금 갈등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친문 비문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그게 무의미해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이게 친 이재명이냐 이낙연계냐 명락대전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다시 생길 조짐이 있어서 네. 그거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박 대표님 말씀처럼 실행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에 비록 야당이 됐지만 이제 수습할 수 있는 또 혁신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의 의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동력이 생겨요. 지금 이제 대선 패배 일주일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과거의 대선 패배하고 정권 교체 당하고 싸우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세 발의 피해요. 네, 아직 싸우는데 시작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원내대표 선거 보고 그 다음엔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정도 남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이 지금 비대위원장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인데 예를 들면 사실 지방선거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건 사퇴 한 해 만에가 아니라 조기 전대를 하면 돼요. 8월로 예정된 전대를 예를 들면 뭐 4월, 5월에 하겠다. 네. 당겨놓고 난 그때까지 관리만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데 8월 이 전대를 당기기가 힘들어요. 6월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호중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까지를 같이 끌어안고 해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지방선거를 선방해내면 그 이제 선방의 기준을 정당들이 다 제시하거든요. 네. 5월 10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고 네. 3주 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15개를 석권했는데 2018년은 네. 매지개 해예요. 정말 민주당에게는. 민주당한테는. 이젠 그렇게 못 지켜요. 10개 네. 못 지켜요. 지금 지난 그 대선에서의 이 광역 분포를 보면 10개가 윤석열 후보. 7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뭐 8, 9개 정도를 사수해낸다. 민주당이. 목표는. 서울이나 경기 중에 하나는 사수해낸다면. 뒤집어낸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린 10개가 목표다. 네. 그런데 9개, 10개 지켜냈다. 그러면은 8월 전대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또 대패해.
그러면 전대는 2달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여론조사 해보면요. 대선 전에는 대선에 승리한 세력이 지방선거를 거머쥘 것이다. 네. 통상. 이게 이제 통상 전망이었고 예.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런 조사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국정 기대감, 앞으로 국정을 잘 할 거냐, 그리고 대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 결과들이 몇 곳에서 나왔죠. 그걸 보면 과거 새로운 대통령이 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평가받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기대감이. 그리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두 후보가 워낙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기회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까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란들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12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젖잘싸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새롭게 재조명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당 러시가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거에 있어서 선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를 모실 수도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 앞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지만 대중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나설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장 감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7817님, 이번에 민주당이 선전한 거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이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반발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표가 될 정의당 표가 합쳐져서 된 것이지 절대 민주당이 잘해서 된 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쇄신하세요. 그거 중요한 대목이라 저는 요거 좀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에 하나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거 맞아요. 그 말은. 졌지만 잘 싸웠어요. 그래도 졌죠. 근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민주당이 앞으로 못 나가요. 잘 싸웠지만 졌다라고 방점을 찍어야 돼요. 잘 싸운 건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 주자고요. 열심히. 그런데 결국 한 표를 졌어도 진 거고. 졌다. 그 집권을 뺏긴다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상대당에 주고 국가 국정 운영의 기조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걸 보고 있고 이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야당으로서 그럼 정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수비수에서 이제 공격수로 전환하는데 민주당 뭐 야당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체질 강화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럼 지금 현재 이 졌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왜 졌을까? 무엇을 그럼 우리는 강화해야 될까? 무엇을 바꿔야 될까? 예. 그 지방선거까지 짧은 2달 동안 뭘 보완할까? 2년 남은 총선에서 180석 또 얻겠습니까? 그게 꿈의 이 성적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 과반 목표로 싸워나가기 위한 대비책, 어떻게 민심을 얻어올 것인가? 그럼 5년 후에는 또 재집권하기 위한 전략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 중기, 장기 이 계획을 지금 기틀을 잘 놔야 되는데 졌다의 방점 안 찍으면 저는 한마디 드리고 쇄신하기 어렵다. 서울 선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서울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인 건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가 승복 선언을 깔끔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불복성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부정선거다. 그런 부분이 지금의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출마가 예정된 분은 박주민 의원 한 분인데 나머지 지금 현역 의원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직 지난번 뭐 박연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상호 의원은 못 나옵니다. 불출마. 불출마를 했고요. 김동연 후보가 있죠, 아직은.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아마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 결단은 뭐냐면 지금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후보 단일화를 한 거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할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쪽에서 조만간 통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설 것이다. 지방선거에. 서울 아니면 경기 둘 중에 하나는 나설 건데 뭐
유리한 거야 경기가 좀 더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서울이 크게 무너지면 경기, 인천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5% 정도를 밀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적어도 오세훈 후보하고 5% 내에서 싸움을 벌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카드 또 뭐 김현종 카드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뭔가 접전을 벌이지 않으면 경기, 인천이 같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의 고민이 서울에 누구를 내세우고 그 필두로 다른 데까지 그 영향력을 삼각편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삼각편대. 네. 그게 안 보여요. 예. 그게 지금 안 보여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대체로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나올 것을 많이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가 경기 네. 쪽에 마음이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출마한다고 하면 서울은 치열한 접전이고 또 분패를 각오해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또 이것도 싸웠지만 졌다가 될지. 아니 그래서 서울이 약간 보수화됐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선 거 아닙니까? 네네. 여당 지금 민주당 쪽에서 네. 때문에 중도 성향이나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안정감 있는 후보가 나서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카드예요. 아주 네. 좋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통이고 네. 이건 누가 봐도 자타공인.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보다 내가 더 경제 전문가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더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민주당과 합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나는 이 정책 실장의 정책에 상당히 반대했어.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완급 조절해야 된다 그랬고 최저임금 인상도 완급 조절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더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인물로의 각인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데 자 문제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가 그 결단을 내릴 거냐. 경기지사는 조금 더 용이해 보이고 많이는 아니고 서울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어떤 결단을 이끌어낼 민주당의 큰 인물이 되려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자,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자신만만하게 치를 수 있을까요? 경기지사 유승민 나오나요? 또 다른 그렇죠, 후보들은요. 서울과 다른 대진표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정치연구소는 계속 달려갑니다. 7699님 졌지만 잘 싸운 건 없습니다. 그냥 진 겁니다. 1719님 민주당은 내노란물만 쇄신해도 10% 20%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어렵습니까?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리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만